에어팟 돼 있는데? 아, 이상해요? 아직도? 아, 선풍기 때문이구나. 됐죠? 네, 선풍기 때문에. 네. 원래 그 협업 파트너 코들밀리님에게 공유 드리는 내용인데, 그 제너럴 해서 여러분들도, 네? 네. 네, 내용이 제너럴 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노드.js 웹 프레임워크로서 그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패스티파이를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제가 아직 패스티파이를 잘 모르는 와중이었고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어떤 기술이랑 친해지려면은 사전에 그걸 리서치 해주신 다른 분들의 글들을 꼼꼼히 읽으면 아, 이런 특징이 있고 아, 이런 노하우가 있구나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한국에는 거의 문서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패스티파이에 대한 문서가. 네, 그거 좀 아쉬웠고, 대신 패스티파이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기회로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 패스티파이 글들을 쭉 한번 읽어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소개, 분석, 팁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요 글이 되게 패스티파이를 이해하는 데 되게 유익했습니다. 이거 원서는 인포큐의 인터뷰 글이었고요. 네, 인포큐의 패스티파이 개발자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문을 한번 쭉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패스티파이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인터뷰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대답은 창업을 데이비드 마크 클레멘스라는 친구랑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쪽 얘네들이 창업한 회사는 노드.js 기반의 어떤 디플로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제작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프트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노드.js의 어떤 병목들이 있었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패스티파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CPU 병목 형상을 식별하기 위한 프레임 그래프를 생성하는 작업이 이제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고속으로 좀 빨리 생성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빨리 받았어야 됐다. 그래서 제로엑스라고 하는 노드 클리닉이라는 게 있나봐요. 제로엑스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깅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몰랐는데 로깅 자체가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의 병목의 주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깅 자체가 조금 병목이 심했기 때문에 패스티파이 개발자가 마찬가지로 피노를 만들었고요. 이 피노는 되게 유명한 로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피노를 만들었고, 만들 때 당시에는 10배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V8도 개선되고 다른 로거들도 점차 성능에 주목하면서 이제 성능 개선을 하면서 현재는 한 약 2배 정도 빠른 로거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되게 좋아하는 피노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당시 주요 웹 프레임워크는 이제 노드.js의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켜서 노드.j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리량, 역량을 100분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익스프레스든 레스티파이든 하피든 코아든 똑같이 이제 오버헤드가 되게 심했다.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이제 언어의 개발을 수용한다라는 게 ECMA 스크립트 버전업을 빠르게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새로운 언어 스펙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좀 수용하고 확장성을 위한 플러그인 시스템도 갖추고, 동시에 이제 오버헤드가 가장 문제였으니까 오버헤드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어떤 웹 프레임워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피노를 개발하고 난 뒤에 웹 프레임워크 개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혼자 하기는 꽤 버거웠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오픈 거버넌스 정신에 따라서 개발하고 싶었고, 커뮤니티를 우선 확대하고 싶었대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커뮤니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모듈, 그리고 코어 모듈만 좀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페스티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페스티파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냐라고 했을 때, 요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절대 성능을 나중에 생각할 수 없다. 처음부터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선배 개발자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성급한 최적화는 독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 최적화는 나중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서비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언제 챙기냐. 일단 우선 동작하게 해서 배포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때는 조금 접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요거는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writing from scratch라는 말이 어떤 그냥 아예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능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유즈보수도 많이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 큰 비용을 들이면서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팀 내에서 여기저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이 다 성능이긴 했어요. 사실 느리다, 혹은 생산성이 너무 안 나온다, 느려서, 배포가 너무 느려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보통은 사용자가 경험하기에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가 더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처음부터 제작성하는 경우가 되게 고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성능을 생각해야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그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팬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배운 거는 사용자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쉽게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배웠대요. 사용자가 스스로 이제 버그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익스프레스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익스프레스를 지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드.js 에코시스템은 에너지가 이제 이쪽으로 다 역량이 쏠리다 보니까 에코시스템이 좀 다소 정체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익스프레스 버전 4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네이티브 지원하지 않고요. 어싱크 어웨이트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익스프레스 버전 5는 2014년부터 개발 중인 상황인데 아직도 배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했을 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인데도 버전 5는 아직도 배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알파 버전 배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초에 배포되고 아직도 발전이 없어서 사실상 프로젝트가 이제 스톱된 게 아니냐라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한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 하는데, 이제 자기가 도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도조도 마찬가지로 되게 텀이 되게 길거든요. 버전업 텀이. 근데 사실 그 텀이 익스프레스가 뺏어가주길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패스티파이는 어떻게 진화했냐, 성능의 큰 향상으로 이어진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 대답이 또 되게 흥미로운데, 패스티파이는 처음부터 노드 코어와 거의 같은 속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버전업 하면서 대폭적인 성능 개선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오버헤드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이 처음부터 그 성능적인 면은 완성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자신감으로도 느껴져서 패스티파이를 조금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인터뷰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버전 3부터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많은 예제들이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고, 네, 이거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고, 네, 그래서 패시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실제 그 서비스 성공 사례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성공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150만 액티브 유저 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패스티파이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로직으로 만든 그 패스티파이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사례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데노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데노 문항은 데노가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좀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데노의 코어 개발자가 그 파리였나요? 네, 여기 메인테이너 중 한 사람이 파리에서 디스트로이 노드.js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디스트로이 노드.js가 트위터로 막 이제 노드.js를 공격하는 식으로 커뮤니티가 활동을 했고, 데노의 공식 트위터 계정도 노드.js를 농담으로 도발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경쟁자가 있다는 건 좋기 때문에, 노드.js에 경쟁자가 있다는 건 좋기 때문에 노드.js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그 커뮤니티의 활동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데노가 되게 빠르다라는 벤치마크 자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사람은 그 벤치마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측정한 결과로는 이제 합성부하 테스트에서 오히려 데노가 2배 가까운 속도를 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네, 이거는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패스파이를 진행하는 도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오버헤드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 제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패스티파이. 네네. 그러니까 Node.js 자체가 보여주는 처리량이 있잖아요. 그 처리량에 비해서 얼마나 그 효과를 내주느냐, 그거에 대한 오버헤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ode.js가 처리량을 100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이제 만약에 80 이렇게 보여주면은 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거고, 100이면은 한 100 정도나 아니면 99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은 패스티파이에 대한 정체성이나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되게 편한 그런 자료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자료. 그래서 요 자료는 패스티파이를 이거 아니고 뭔가? 네, 이거네요. 이제 이 자료는 잠시만요. 네. 이 자료는 패스티파이가 이제 노드.js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왜 빠른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떤 원리로 빠른지. 네. 그래서 실제 이게 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리드미에 있는 벤치마크 자료거든요. 공식 리드미의 벤치마크 자료가 테이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머신은 이런 머신에서, 이제 옵션은 이런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다. 근데 실제 속도를 보면요, 초당 그 요청 처리 수를 보면, 이게 HTTP 서버가 노드.js거든요. 노드.js 코어 모듈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7만 요청수를, 초당 7만 요청수를 소화를 했는데, 패스파이는 오히려 7만 8천 요청수를 소화를 했다라는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익스프레스는 너무 느리죠, 진짜. 15,000. 오버헤드가 되게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코어 같은 경우도 54,000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왜 나오냐 라는 식으로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HTTP 서버를 안 쓰고 직접 구현했나? 라는 걸로 봤는데 소스 까보니까 HTTP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패스티파이가요. 사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치마크 코드가 좀 편파적인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까보니까 사실 편파적인 건 없다. 그냥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이 사람이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은 얘네들이 오픈소스로 이 패키지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패스파이 측정한 거를요.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직접 로컬에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측정 도구가 CRI로 되게 재밌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쓸 때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면은 벤치마크 코드에도 차별이 없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속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이슨 스트링 파이 자체가 되게 느리다고 합니다. 이거 코어 자바스크립트 빌트인 객체 함수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가 되게 느리고 이게 스몰 페이로드일수록 더 느리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이제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게 되게 느리고요. 두 번째로 set 헤더 함수가 되게 느리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패스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직렬화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문자열 조합으로 객체를 직렬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쭉 떼보면 이제 엄청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이슨 스트링 파이가 느리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패스티파이는 스키마를 정의하거든요. 스키마를 정의해가지고 직렬화를 하게 되는데요. 스키마를 정의하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스키마를 기반해서 이렇게 문자열 타입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셋 헤더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그 헤더를 캐시도 해야 되고요. 그 헤더의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전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셋 헤더가 갖고 있는데 이런 구현이 좀 느린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티파이는 라이트 헤드를 이용하고요. 라이트 헤드는 헤드를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캐시도 빠져 있고 뭔가 사전 처리들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헤드를 이용하고 그런 어떤 캐시 처리나 사전 처리는 패스티파이에서 직접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패스티파이가 HTTP 서버보다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를 한 것 같고요. 아빠! 잠시만요. 아빠! 안 돼.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Next.js 저희가 그 패스티파이랑 Next.js를 쓰거든요. 근데 Next.js가 진짜 무거운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Next.js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거를 배포를 딱 했는데 프로젝트가 그 서버가 죽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스티파이를 쓰는 건 좋은데 패스티파이와 Next.js를 조합했을 때 오버헤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벤치마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식 벤치마크는 HTTP 서버는 이런 64,000 제가 로컬에서 돌린 거고요. 64,000을 보여주고 패스티파이는 63,000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12,00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큰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패스티파이는 그 노드와 거의 동일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만요. 아,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Next.js 조합을 벤치마크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순수 노드의 서버이거든요. HTTP 서버를 이용해서 벤치마크한 벤치마크 코드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Next.js를 이용해서 Next.js를 적용해가지고 진짜 별거 한 건 없고요. Next.js를 쓰기만 했습니다. 쓰기만 해가지고 벤치마크를 돌려본 건데 이제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Next.js를 쓰게 되면요. 그래서 HTTP 서버를 했을 때 52,000의 리퀘스트 수를 보여주는데요. 제 PC에서 Next.js를 쓰게 되면 5,900 정도로 엄청난 오버헤드를 보여줍니다. Next.js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레이텐시 같은 경우도 이제 18ms에서 166ms로 엄청난 오버헤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ext.js가 정말 체감했던 것 이상으로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익스프레스의 경우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 익스프레스 코드이고, 이것도 이제 익스프레스에 Next.js를 그냥 넣기만 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측정한 결과 이제 익스프레스 자체가 13,000, 그래서 순수 Node.js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14,000 요청수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거 Next.js를 적용하니까 4,000 요청수, 레이텐시도 엄청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실제 엄청난 차이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패스티파이를 측정을 했고요. 패스티파이의 벤치마크 코드는 여러 다 보시는 바와 같고, Next.js를 적용한 벤치마크 코드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측정한 결과 이제 53,000건을 수용하던 패스티파이 서버가 이제 5,600건으로 엄청난 오버헤드를 나타내주고 있고, 레이텐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ext.js가 진짜 실제로 굉장히 무겁고 오버헤드가 심하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ext.js를 적용한 버전을 HTTP 서버, 그리고 익스프레스, 패스티파이 3개를 비교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익스프레스가 색 중에서는 가장 오버헤드가 큰 편이고요. 4,000건을 수용했고요. 이제 HTTP 서버는 5,900건, 패스티파이는 5,600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HTTP 서버와 패스티파이는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레이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이제 익스프레스는 좀 혼자서만 상당히 느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 1,000 요청 건수의 차이라서 Next.js를 적용하면은 이 프레임워크 사이 간의 오버헤드도 정말 의미 있게 큰 차이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일단 제이슨 스트링 파일가 되게 느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SSR 로직 내에서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하면은 서버는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SSR 로직 내, 즉 리액트 로직 내에서도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배웠고요. 그리고 SSR 로직 내에 큰 비용이 큰 API 혹은 여러 API로 호출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API까지 뭉쳐 있으면 서버 성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클라이언트로 다 몰되 정말 필요한 SSR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API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간 지속적으로 벤치마크 해서 이거 자동으로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커밋이나 기능 개발을 감지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이슨 스트링 파일 한 번 쓰는 걸로 서버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극적으로. 아까 벤치마크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토로 이제 벤치마크를 돌려서 뭐 새로운 커밋이나 기능 개발이 들어간 이후에 오버헤드가 더 커졌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서비스 운영할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뭐 5,000 건밖에 수용 못하고, 물론 제 로컬 머신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서버 하나로는 절대로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서비스 요청을. 그래서 단 하나의 SISR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그 멀티존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Next.js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버를 띄우고 페이지별로 서버를 띄울 수 있어요. 페이지별로 서버를 띄우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서버에서 받아서 그 프록싱만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별로 SSR 서버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하나의 서버에 너무 많은 요청을 받아서 서버의 그 부하가 심해져서 운영 이슈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조금 막을 필요가 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예, 제 PC는 이제 코어가 4개라서 클러스터 사이즈는 4개로 이제 돌아가고요. 벤치마크 코드는 간단하게 그냥 클러스터를 적용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실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스티파이만 멀티 프로세스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베이직인 경우에 이제 53,000건 Next.js랑 네, 이거 그렇고 이제 넥스트를 적용했을 때는 5,600건, 그리고 클러스터를 적용했을 때는 84,000건으로 조금 한 3,000건 정도, 그쵸?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레이텐시도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효과가 이제 베이직일 경우, 이게 Next.js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월등히 너무 높다 보니까 효과가 정말 큰가 싶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클러스터를 적용하면 조금은 더 수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팁인데요. 뭐 패스티파이에 로그 출력할 때 이제 특정 경로로 접근했던 거를 로그를 꺼가지고 이제 특정 경로인 경우에는 로그를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팁들 소개하는 글이고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좀 더 이쁘게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피노JS의 피노프리티라고 하는 플러그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피노프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제이슨 객체를 쭉 이렇게 출력하던 거를 최종적으로는 좀 알기 쉽게 읽기 편하게 이렇게 로그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크게 이거는 별로 큰 내용은 없고, 그냥 패스티파이 CRI를 알게 되는 포스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패스티파이 CRI라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RI를 이용해서 패스티파이 서버도 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패스티파이 플러그인 만들 때 CRI를 이용해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도 즉각 생성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CRI를 활용하면 편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RI 도구가 있다 정도의 포스트 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이슨 스키마 자체는 타입스크립트랑 연관성이 없거든요. 예, 자바스크립트 리터럴이잖아요. 리터럴이고 타입스크립트를 이렇게 선언을 해도 이 스키마와 타입스크립트 간에 연관이 없어서 만약에 타입이 깨져도 이걸 추적할 수 없거든요.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마와 타입스크립트를 연관 지어서 이제 타입이 깨졌을 때 추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타입박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세스 커스텀 서버 구성은 아까 이제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HTTPS로 서버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패스티파이가 그 서버 유닛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테스팅 관련 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이제 HTTP 인젝션 기능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제 서버 구동 없이 HTTP 인젝션, 이 앱 인젝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소드는 get으로 해서 패스는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해서 리스폰스를 받아와가지고 그 리스폰스의 응답값을 이렇게 테스트, 유닛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젝션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패스트 파일을 좀 약간 인트로듀스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전에 제가 좀 정리했던 그런 블로그 포스트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스트 파일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글이 나중에라도 패스트 파일을 시작할 때 어떤 좋은 그 팁의 자료로서 활용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뭔가 질문이나 기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가게 되고요. 이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처음에 사전에 고려를 할지가 좀 고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성능 지표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페이지별로 서버를 좀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멀티존 같은 경우는 코드를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이제 모노레포로 구성되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 거라서 그게 막 큰 코드 관리 비용은 크게 안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배포 비용, 배포랑 그 운영 관리 비용은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버 여러 대 배포해야 되고 뭐 스케일 아웃도 여러 대를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요. 네, 더 없나요? 얘기해 보고 싶은 거 혹은 궁금한 거? 안 들리는데? 벤치마크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패스티파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 이제 API 서버나 이제 라우트 서버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노드.js 라우트 서버 이런 거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 익스프레스 자체가 좀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익스프레스로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언제든지 다시 재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더 할 얘기 없으면 여기서 이제 공유 드리는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